질문인데요. 예. 그 솔론 당시에 그 말하자면 시민들하고 예. 클레이스테네스 당시 시민의 개념이 다른 것이 그 사이에 참주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예. 참주정 시대에 상공업 토지를 갖지 않는 상공업자나 그런 사람들이 시민권이 너무나 늘어난 거였어요. 시민권자들이. 아. 그래서 확대된 것이라 얘기하면 되고 예. 이것을 합법화한 것이 클레이스테네스의 그 데모크라티아. 그러니까 대무슨 솔론 민주주의. 시절에는 딱 그리스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시민들밖에 없었는데 솔론 당시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 시민권을 부여를 했죠. 예, 예. 장려를 했어요. 아. 그러나 그것과는 별도로 예. 헤시스트라스의 참주정이 빈자의 정권이었기 때문에 예. 그때에 너무나 많은 빈자들이 확대해서 시민권자로 많이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클레이스테네스가 전부 다 합법화시켜줘. 합법화하는 거죠. 예, 예. 네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데모크라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과거에 혈연은 겐노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예. 겐노스 중심이 아니라 데모스의 그 예, 예. 권력이다 해서 그렇지. 데모크라시고 이것은 오늘날은 그냥 참정권의 확대라는 의미로 그냥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솔론이 있을 시절에는 그 폴리스 자체가 혈연의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협소했다면 지금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사는 누구든지 그렇죠. 참정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그 것을 시족 확대하는 중심에서 예. 지역 중심으로 지역 넘어갔다. 상당히 그 이제 지역도 여기 보면은 이것만 말씀드리겠는데 예. 이것을 우리 같으면 한쪽 지역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하잖아요. 예. 그런데 클레이스테네스는 그 지역을 공평하게 이 아티카 지역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예. 보라, 연두 그리고 황색이에요. 황색으로. 그래서 각 지역마다 10개를 구분을 하고 이 각 지역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족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인위적으로 오. 굉장히 그 인위적인 지역을 이걸 3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3분의 1이 3개가 모여서 하나의 부족이 됐고 그 부족이 10개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10개의 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를 만들었어요. 각 부족마다 50명씩 차출해서 500인 의회를 만들고 그 의회가 1년 동안 10번 행정 임기를 바꿨어요. 행정부를 바꾼다. 그러니까 그 온건 민중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어떤 부족이나 어떤 정치가도 권력을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권력의 분산. 권력의 분산. 민주정치의 이제 가장 그 특징이겠네요. 잠깐 여기 보면 10개 부족의 시조 총동상 아테네 아고라. 아고라라는 게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 다음에 아고라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 가서 예.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예, 것. 예. 이것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예, 거예요. 아테네 아고라의 일부인데요. 예. 이 터가 뭐냐면은 바로 클레이스테네스가 만들었던 10개의 부족, 예. 가상적인 시조를 만들어서 10명의 시조상을 여기다가 세워뒀던 곳입니다. 예, 그것은 이제 예. 혈연과 관계되지 않는. 그렇죠. 예. 아고라. 이 도편 추방이라는 것도 예. 페리클레스가 아니라 아니 클레이스테네스 개혁 가운데 하나인데요. 예. 이 도편 추방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예, 있죠. 많이 보시면은 들었어요. 예, 이게 도자기, 예. 뭐 단지 깨어진 조각. 근데 예. 종이가 없었으니까. 예, 예. 근데 다른 결정사항은 그냥 고수를 하면 되는데 어떤 정치가를 추방을 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이의를 제기하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정치를 추방을 하려고 할 때는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종이는 없고 자기들이 뭐 각각 그 깨진 항아리 조각에다가 이름을 적어서 자기가 미운 정치가 추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정치가들 이름을 적어서 이제 정해진 날 거기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천 표 이상이 모이면 그 정치가는 추방이 되는 거죠. 이 도편 추방은 아테네 민주정 가운데서 굉장히 그 현명한 정적을 추방하는 아주 인간적인 제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권력을 가지고 싸우면은 피비린내가 나는데 숙청을 하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러나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추방만 하고 추방된 정치가는 재산을 몰수당하지 않아요. 그냥 바깥에 가서 10년 동안 10년 추방인데 10년 그러니까 동안 아테네 있다가. 나라 밖에서 10년간. 예. 그리고 뭐 재산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니까 놀다가 오면은
또 다시 세상이 정치, 예, 10년 권력 후에 잡은 세상이 사람도 바뀌었네.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응. 아테네의 정치가 지금 1년 동안 그 500인이 모여서 하면서 그 와중에 1년에 10번이나 행정부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그러면 10번이라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 바뀌는데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데 그것도 못 참아서 또 도편 지방까지 시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 아테네 민주정은 철저하게 정치가에 대한 검증, 감시, 네. 마음에 안 들면 막 도편 추방하고. 그러면 굉장히 수시로 바뀐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유지된 거 보면 놀라워요. 그것도 뭐 정치가들 감시해서 도편 추방하고 예. 한 달에 한 번씩 막 고발하고 예. 관리들 예. 마음에 안 드는 관리 있으면은 한 달에 4번 공식적인 민회가 열리는데 첫 번째 민회에서 공식적으로 정치가들을 관리들을 고발하게 돼 있어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럼 막 나는 누구 마음에 안 든다. 막 이거 하면 바로 조사 들어가고 했어요. 그게 직접 굉장히 민주주의. 비효율적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라가 발전하는 그렇죠.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이라는 게 꼭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효율이 아닌 것 그런데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 효율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한 그 단서를 던지셨는데요.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째 그때의 정치는 집권이 되지 않았고 각 지역에서 예. 각 지역의 데모스들이 많아요. 예. 아테네도 그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아테네 광역시 가운데서 아테네 도시도 데모스의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각기 분권에서 협조를 하기 때문에 예. 아테네에 있는 대표 정치가들만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는 일이 분산이 돼 있으니까 분권이 돼 있으니까 예. 하는 일이 적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테네 사람들은 차라리 엉터리로 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게 사실은 효율을 따지면 그게 불공평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게 우리나라 그렇죠. 지금 참아라. 사법체계에서 그렇죠. 예. 효율적으로 한다고 재판을 엉터리라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거는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하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감시하고 늦어도 천천히 간다. 엉터리로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테네에서 배워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뭐 계속 평화롭게 안 가고 기원전 5세기 그러니까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이 있을 무렵에 예.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네요. 예. 페르시아 전쟁이라는 것은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싸우는 거죠. 예, 싸웠는데 어디서 싸웠냐면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페르시아가 그리스에서 싸운 거죠. 그 여기 지도가 하나 예, 있을 예. 건데 페르시아 전쟁 지도. 요거죠, 요거.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페르시아가 쳐들어온 육군이 쳐들어온 길하고 육군이 자리자리 위로 막 올라가서 쳐들어왔죠. 이게 막 내려오잖아요. 해군은 이쪽으로 막 건너서 내려오고 또 해군이 또 조리 갔다 내려온 해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저 멀리 있는데 페르시아가 예. 아까 그 지도 예. 페르시아는 페르시아는 페르시아가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의 근데 이 중동 페르시아가 지역이죠. 그렇죠. 이 페르시아가 그때 이집트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쪽 소아시아까지 진출을 하고 있었어요. 음. 다만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리스인들이 영역이네요. 이제 상업 기지로 그런데 페르시아는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그 제국이 너무 크죠. 그리스는 조그만한데 네. 뭐하러 바다까지 건너서 기어코 쳐들어왔을까요? 그 왜 그랬냐면 네, 그 얘기하자면 또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그리스의 왜 그랬냐- 민주정이 좀 싫었나? 아니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막 쳐들어오다 보니까 예. 페르시아 왕은 넓은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시민은 세금이라는 거 세금이라는 모르는데. 건 모르죠. 그런데 페르시아 왕이 여기 소아시아까지 왔었어요. 예. 그때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그리스인들이 있잖아요 여기. 네. 우리는 세금 내는 거 모르는데 예. 페르시아 왕이 와가지고 세금 내러 간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그리스 본토에 구조를 요청을 했어. 그러자 스파르타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예. 스파르타는 원래 농업국이기 때문에 해외를 안 나가요. 별로 치명적인 타격이 없는데 아테네는 여기에 거기는 막 돌산이기 때문에 밀이 안 나니까 예. 그러니까 장사를 해야 되는데 네. 페르시아가 이쪽을 차지하면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테네가 먼저 쳐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박살났죠.
여기 사르디스라는 곳에서. 예.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그 말을 듣고 아테네가 어떤 나라냐. 예. 그랬더니 조그만 나라라는 거예요. 아테네가. 이게 페르시아 왕을 치겠다고 쫓아와. 이래가지고 화가 난 거지. 네, 그게 497년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왕이 준비를 해서 그리스를 쳐들어온 거죠. 손 좀 봐야 되겠다. 예. 이게 490년. 그러니까 여기 마라톤 전투하고 살라미스 해전이 나오네. 예, 그러니까 예. 육로로 들어와서 하는 게 마라톤 전투가 그 유명한 올림픽의 마라톤 그 맞습니다. 예, 그 마라톤. 전투 아닙니까? 같은 거죠. 아 같은 거예요. 그 마라톤 전투에서는 이기잖아요. 이기죠. 예, 아테네가. 아테네가 이기죠.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에서도 이깁니까? 이기죠. 근데 그 마라톤이 어디냐면 예. 여기 마라톤 전투라 여기예요. 여기 예. 그리스고 아테네는 여기고 예. 마라톤은 여기. 예, 예. 그러니 요게 아티카 반도라고 하는데 이게 예. 광역 아테네시예요. 네. 이 마라톤에 이 페르시아의 육군과 예. 페르시아의 회군이 마라톤 바다에 다 모였어요. 해안에. 그 거기서 이제 아테네가 마라톤에서 싸우겠다고 갔는데 병력이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는 어쨌든 거기서 아테네가 마라톤에서 이기잖아요. 죽기 살기로 막 싸워가지고 예. 승리를 했죠. 예, 그 근데 승리를 그 전하러 가는 게 마라톤 예, 거리 아닙니까? 전하러 가는데 예. 그 전하는 병사가 이 마라톤 이쪽 해변에서 아테네 이쪽 해변 예. 그게 43점 몇 킬로인가 막 이렇게 예, 예. 막 달려가지고 소식을 전한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예. 그때부터 그 이후에 이- 490년 기원전 예. 490년 이 두 전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정의 역사에서. 예 그게 뭐냐면 예. 마라톤 전투는 기원전 490년에 있었고 예. 490년에 있었고 예. 아까 그 사진 한 번만 더 예. 490년에 페르시아가 지고 물러갔어요. 예. 억울하단 말이에요. 예. 예. 억울하니까 10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예. 480년에는 아, 페르시아의 해전으로. 왕이 직접 쳐들어오는 거예요. 막 대장이 네네네. 돼가지고. 그래서 해전이 바로 이 바다에서 일어나게 돼요. 살라미스 해전이. 거기서 아테네가 다시 승리를 해요. 예. 그런데 페르시아 전쟁 때 아테네가 싸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많은 다른 지역의 그리스 사람들이 페르시아 앞에서 항복을 했죠. 예. 예. 근데 아테네가 항복하지 않고 대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은 아테네와의 전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마라톤 전투고 살라미스 해전이 일어났던 게 480년인데 기원전 예.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파르타의 300 용사가 있어요. 스파르타가 싸웠죠. 그 그러니까 이 스파르타가 전투에는 지금 스파르타가 전멸을 당했는데 요게 여기예요. 참여를 했습니까? 그 480년 기원전. 예. 그때 페르시아 군대가 쫙 내려올 때 여기에 다다랐을 때 요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스파르타가 300명이 전멸을 하게 되죠. 그 스파르타 군대가 전멸하고 난 뒤에 페르시아 군대가 남진을 하게 되겠죠. 남진을 하면서 여기에 모였을 때 여기서 아테네가 페르시아 해군을 맞아가지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스파르타 군대가 전멸을 당하고 난 뒤에. 그런데 지금 이제 육군 전쟁을 하게 되면 저 스스로 무기를 준비해서 나갔잖아요. 스파르타. 예, 스파르타도 그렇고 아테네도 그렇고. 아테네도 그렇고. 그러면 해전은 개인 무기가 아니고 배를 타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상당히 아테네의 민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전혀 예. 다른 규모의 예, 전쟁이잖아요. 그 살라미스 해전, 네. 해전이라는 것은 육전과 다르죠.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육전은 시민들이 이 생업 농사 짓다가 외적이 쳐들어오면 막 무장하고 싸우러 갈 수가 있는데 해전은 그게 안 됐어요. 배가 있으면 배를 항상 타고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살라미스 해전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스 세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뭐냐면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 해전이 있고 난 뒤에 그리스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가 다시 바다로 쳐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로부터 살라미스 해전이 있고 난 뒤부터 약 2년 뒤 기원전 478년 7년에 걸쳐서 이 에게해 바다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어디 모였냐면 이 아테네 앞바다 여기
사이클 같이 생겼다 그래서 사이클 제도, 키클라데스 제도. 여기에 델로스 섬이 있어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예. 동맹을 만들게 되고 해군 동맹이죠. 그 육군이 유명한 아니고. 예, 델로스 동맹이라고 동맹이죠. 들어본- 예. 델로스 그러니까- 동맹을 만들게 되고 예. 배를 이거 상비군이 맺은 거예요. 상비군. 지금까지는 상비군이 없었죠. 없었죠. 예. 그러니까 육군은 농사를 짓다가 싸우러 나가는 건데 이 해군은 농사 짓다가 막 배 타고 그러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을 델로스 동맹의 해군을 창설했다는 것은 그리스에 상비군이 생겼다는 얘기고 예. 그 배에는 수병, 노를 젓는 선원이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해군도 있고 예. 뭐 이런 게 있겠죠. 예. 이런 사람들은 수당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상비군이 예, 생기고 예, 예. 일시적으로 말하자면 싸우는 게 아니니까. 돈을 받고 싸우는 거니까 예. 일종의 용병이 되는 거죠. 네. 용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그리스 사회의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테네가 맹주가 됐어요. 예. 왜냐하면 살라미 세전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좋아졌겠죠. 예. 그래서 이 델로스 섬에다가 중심지를 두고 많은 동맹국들로부터 회비를 객출을 해서 그렇죠. 군대와 해군을 배를 유지하기 예, 위한 운영을 회비. 해요. 예.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델로스 동맹이 만들어졌을 때는 모두가 평등했는데 그로부터 30년이 가지 않아서 기원전 451년 예. 예. 그러니까 478년에 만들어져서 기원전 451년이 되면 아테네가 마음대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군사 조직을. 예. 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델로스에 있던 동맹의 근거를 아테네로 옮겨오고 아테네가 마음대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맹세를 올리기 시작을 해요.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동맹국들이 불평을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가장 불평이 컸던 것이 어디였냐면은 여기에 레스보스 섬이 있는데요. 예. 이 섬의 저 위에 있는 도시가 미칠레네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미칠레네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예. 우리는 회비 내지 않겠다. 델로 동맹에서 빠지겠다. 예. 그래서 아테네에서 가가지고 예. 주동자 200명을 붙들어 와서 오. 아테네로 붙들어 와가지고 다 목을 쳤어요. 와. 처형을 했죠. 예. 예. 그게 424년이었고요. 예. 420년대였어요. 그럼 그랬는데. 지금까지하고는 굉장히 다른 전투의 양상이네요. 420, 그러니까, 예. 420년대 그러니까는 미칠레네 반란이 있어요. 반란이 있고 예, 반란. 쳐들어가서 아테네 가서 딱 평정을 했죠. 평정을 하고 상당히 그런데 그때에 아까 그 사진 한 번 더. 예. 그때 미칠레네 반란이 일어날 때 예. 여기 아래에 멜로스 섬이라고 있는데 멜로스 섬 아까 그 멜로스 섬 한번. 멜로 섬은 없는데. 멜로스 섬이 그 뒤에 있을 것 같아. 여기 멜로 섬이 예, 뒤에 나오네. 예. 멜로스 섬이 여기에 있죠. 여기. 예. 여기. 그러니까 여기 키클라데스 제도인데 델로스는 여기에 있고 멜로스는 여기. 멜로스 아프로디테 비너스 상 나왔던데 그 밀로 섬이라 이게. 밀로 섬이. 예, 멜로 밀로 섬. 섬이 멜로스 섬이라고 하는데 요 멜로스 섬에서 요 미칠레네 반란을 도와줬어요. 이 멜로스는 원래 델로스 동맹의 성원이 아니었는데 예, 예. 미칠레네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게 아테네가 그 뒤에 417년에 예, 예. 군대를 거느리고 멜로스를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멜로스 사건입니다. 이 멜로스를 쳐들어와서 아테네가 뭐라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왜 남의 집에 훈수를 두냐. 너희들도 이제는 델로스 동맹에 가입을 해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그랬더니 멜로스 사람들이 우리는 그거 안 한다 그랬더니 거기를 막 짓밟아가지고 섬을 청소를 해버렸어요. 멜로스 사람 막 다 죽이고 사는 사람은 팔아먹고 막 이렇게. 거기다가 아테네 사람들을 식민을 했다고요. 섬을 청소를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미칠레네 사람 200명을 붙들어다가 처형하고 멜로스 섬을 막 청소를 하고 이것이 아테네 델로스 해상 제국이라 그러는데 그 군사력을 가지고 동맹국 회원들을 아주 괴롭혔던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여기 이제 굉장히
그리스가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됐네요. 살라미 세대를 승리함으로 해서. 아테네 내정으로 정치 체제는 민주정이었고 예. 바깥으로는 제국주의적 침략 정책을 감행했던 거죠. 양쪽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 정치와 동시에. 제국주의는 예. 서로 공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대영 제국하고 마찬가지. 그러면 지금 바깥으로는 제국주의적이고 안으로는 민주정을 계속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민주정이고 바깥으로는 제국주의 정책 이게 예. 공존을 했죠. 어떤 식으로 공존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성격이 영국도,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영국도 마찬가지로 안으로 민주정, 예. 바깥으로 제국주의 정책을 썼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바깥으로 제국주의 정책을 쓰던 당시에 그리스 민주정, 그게 기원전 5세기 후반인데 예. 그거를 우리가 급진 민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상징하는 것이 아테네 유명한 민주 정치가로 알려진 페리클레스. 예. 페리클레스인데 그럼 페리클레스의 예. 이분요. 요거죠. 예. 예. 요게 각각 다른 모양의 페리클레스인데요. 예. 우리가 보통 아테네 민주정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페리클레스를 얘기하는데 예. 이 페리클레스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클레이스테네스의 온건 민주정과 달리 이 제국주의가 가장 발달이 됐던 시대의 정치가였어요. 그래서 이 페리클레스의 민주정치의 특징을 우리가 들으라고 얘기한다면 그때 민중이 참여하는 민회의 그 결정권이 무지하게 강했고요. 뭐 500인 의회나 이런 게 아니라 강했는데 그 당시의 정치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페리클레스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공직에 대한 수당제였죠. 지금까지 민주정은 시민이 각기 부담을 했는데 이 페리클레스는 그 당시 아테네가 예. 각 동맹국들로 거두는 동맹 세금 이런 거를 아테네에 옮겨와서 아테네의 의회라든가 재판소, 배심원 그리고 민회 민중들의 수당 이런 데 각기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요즘 말하면 이제 국가에서 공직에 대한 보수를 주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게 페리클레스 민주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국주의 정책을 경영해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민회에 참석하는 민중들은 자연히 호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을 지지하게 되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쟁을 지지하게 되면 전쟁 비용은 델로스 동맹국들로부터도 거두지만 부자들이 많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민의 민중의 권력 이게 굉장히 강해지고 그때 민의 민중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비난한 계층들 전쟁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 배의 수병으로 복무하면서 민회에 와서 발언권을 행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민중들을 부담하지 않고 경제적 부담이 없이 발언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호전적이 될 수밖에 없죠. 전쟁을 해도 손해볼 게 없으니까. 그러나 부자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전쟁 비용이 나가니까 이 민의 민중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 간에 그러니까 이 갈등이 심했겠죠. 그럼 그게 급진민주정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페리클레스의 개혁 이후로 그러면 그리스의 민주정은 도대체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페리클레스는 개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솔론의 개혁,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이라고 하는데 페리클레스 때는 급진민주정이 발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그 이후에는 그러면 그리스는 민주정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페리클레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고 난 뒤에 3년 만에 죽었고요. 그 뒤에 아테네의 군국주의가 발달이 되니까 그 군국주의라는 게 그 델로스 동맹국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의 민회에서 잘못된 결정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중후정치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후정치는 민주정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 군국주의적 성향을 가진 아테네의 민회가 초래한 어떤 그 결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이후에 바로 하게 되는 뭐 마케도니아의 마케도니아에서 아테네가 멸망을 당하는 것은 기원전 338년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약 70년 뒤에 70년 그 사이에 그리스의 만성적인 내란 테베, 아테네, 코린트, 스파르타 여러 도시 국가들 간의 만성적인 전쟁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군국주의가 그리스 전체에 만성화되는
또 다른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조용히 발전하다가 오히려 다리우스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해서 그렇죠. 군국주의가 군국주의가 들어오고 그 군국주의가 만연하게 됨으로 해서 결국은 그리스 마케도니아를 자체의 비롯한 이 군국주의적 세력에 의해서 네. 무너지게 되는 거네요. 맞죠. 그래서 네. 칼로스 응한자는 칼로스 망한다. 예.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에 대해서 그리스 민주정의 발달사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